안녕하십니까.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세계사를 움직이는 힘인 물질과 동경이 역사를 움직이는 욕망의 세계사에서 세계를 양분하는 근대의 원동력인 커피와 홍차 그리고 코카콜라와 세계사를 달리게 하는 양대 바퀴인 금과 철 중에서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욕망의 세계사에서 세계를 양분하는 근대의 원동력인 커피와 홍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물질을 동경하고 유행에 좌우되면서 생활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상인이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상인이 판매하는 다양한 물건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물건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목한 것은 커피인데요. 그 계기는 스타벅스에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뉴욕, 파리,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커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 글로벌 체인점 커피숍입니다. 스타벅스의 성공, 특히 그 점포수의 증가 속도를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무엇이 그렇게까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했는지 놀랍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전면이 커다란 유리창으로 된 점포에 화려한 오픈 테라스, 효율적인 주문 방식도 미국 본점과 같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살짝 문턱이 높아 보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줍니다. 스타벅스의 이런 이미지 전략이 도시의 감성, 특히 미국적인 성공을 동경하는 젊은 비즈니스들의 감성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를 휩쓰는 글로벌리즘과 상통하는 압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엘리트라면 스타벅스에서 공부하고 일한다는 새로운 신앙과도 같은 묘한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 바람에 스타벅스는 미국 자본주의가 낳은 부산물이 도시의 성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찍 집을 나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공부하고 출근하는 직장인과 학생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시절 카페에서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 하루에 서너 곳을 옮겨 다니며 책과 씨름하는 것을 카페 전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공공적인 공간에 가게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고 다양한 대화가 오고 가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분위기가 내 안의 어떤 의욕을 자극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도서관에서는 자주 졸음이 쏟아지지만 카페에서는 여간해서 졸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학으로 법률을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스타벅스를 고집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는 출근 전 그곳에서 한 공부가 대단히 효과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향상심을 북돋아주는 분위기가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기세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커피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현대인들에게 뭔가 특별하다고 느끼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단한 성공을 거머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자크의 걸작을 가능케 한 검은 액체입니다. 스타벅스가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그 공간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분위기 탓이 큽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로는 그 공간에서 마시는 음료가 다른 것이 아닌 커피라는 데 있습니다. 커피는 모든 음료를 통틀어 근대가 가진 잠에서 깨어있는 느낌 혹은 분위기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애호가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인간 희극으로 잘 알려진 19세기 초 프랑스 소설가 오너레 드 발자크
1799년에서 1850년까지 생존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소설을 쓸 때면 먹처럼 검은 블랙 커피를 연거푸 마셔댔는데 스테판 츠바이처 1881년에서 1942년까지 생존하신 분이 남긴 평전 발자크를 보면 그가 얼마나 커피 광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나흘 동안 책상 앞에서 글만 쓴 적도 있습니다. 가끔 집 밖으로 나올 때조차 약간의 먹을거리와 함께 커피를 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는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글을 썼는데 몸소 손이 굳고 머리가 둔해지면 검은 석유, 즉 먹처럼 진한 커피를 들이키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거의 한계의 지점까지 자신을 내몰아 미친 듯이 지필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커피가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념들은 위대한 군대처럼 전쟁터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싸움이 벌어진다. 추억들은 행진의 깃발을 들어올리고 태풍과 같은 발걸음으로 들어선다. 경기병은 발을 속보로 몰아 전진하고 보급부대와 탄통을 거느린 논리의 대포가 휙휙 소리를 내며 다가온다. 풍부한 감성으로 무장한 발상들이 저격병이 되어 전투에 끼어든다. 인물들은 옷을 차려입고 종이는 잉크로 뒤덮이고 전투는 점점 강해졌다가 진짜 전쟁터의 싸움이 화약 연기에 뒤덮이듯이 검은 흐름 속에서 끝난다. 이처럼 발자크는 커피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데 그 커피도 자신의 취향에 맞는 독특한 커피. 그 누구도 그렇게 검고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사람을 흥분시키는 자극성의 동물을 조합해주지는 못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독한 커피를 다량으로 마시면서 오랫동안 일한 결과 말년에는 극심한 위통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발자크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커피의 자극은 인간의 한계와 나태함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러한 도를 넘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는 것이 서양 문화, 특히 근대화의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칠 줄 모르는 지속성의 기본 요소이자 근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역시 이미 한계를 넘어선 부분이 많습니다. 밥 먹듯 계속되는 잔업과 철야 작업은 물론이고 과로사하기 직전까지 일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서양의 근대화로부터 시작된 과도한 업무 형태를 부추기고 지탱해 준 것이 바로 커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들지 않는 근대의 원동력이 된 커피입니다. 우리 또한 밤을 새며 공부하고 일할 때 마시는 음료로 역시 커피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다는 특성이야말로 커다란 물질이 가진 핵심적인 특징이자 구심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졸음 마귀를 쫓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깨어있다, 즉 의식이 각성해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것도 커피를 좋아한다는 단순한 이유를 넘어서서 커피에 의해 각성한 의식이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커피가 가진 잠이 오지 않는 속성은 세계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맛으로만 말하자면 어린 시절부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커피는 어른의 음료입니다. 그래서 커피 맛에 눈을 떴다는 것은 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어른의 음료인 와인이나 맥주 같은 알코올이었습니다. 커피가 돌고 세계가 돌고에는 커피가 보급되기 전 유럽에서는 맥주 소비량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17세기 유럽의 평균적인 가정의 맥주 소비량은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포함해 한 사람당 하루 3리터나 되었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인들이 맥주뿐 아니라 와인도 마셨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엄청난 소비량입니다. 알코올은 이성을 흐리게 하고 욕망을 자극합니다. 중세의 성에 대한 관대함이나 개방적인 공기는 어쩌면 알코올 소비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커피처럼 각성작용이 강한 음료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유럽에 보급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가톨릭보다 훨씬 검역적입니다. 그들은 알코올을 금하는 것으로 욕망에 눈뜨지 못하게 제어하려고 했고, 커피를 마심으로써 의식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이성적으로 생활하도록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남녀의 난잡한 관계를 금하고 자신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냉정하고 엄격한 의식에 커피라는 음료는 제격이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볼프간 쉬벨 부시가 쓴 기호품의 역사에 그 경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산업혁명기에 깨어있는 의식에 커피는 가장 잘 맞는 음료였습니다. 따라서 근대에 이르러 감성의 음료인 중세의 와인을 대신해 이성의 음료인 커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커피하우스가 발전시킨 근대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이슬람권 수피 교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피는 8세기경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나타났던 이슬람 신비주의 집단입니다. 커피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올라가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자생하는 커피 열매를 얻겨 동물성 지방과 함께 경단 모양으로 빚은 것을 갖고 다니며 먹었던 것으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기원 6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 아라비아 반도에 전해졌고 그것을 수피 교도가 이용하면서 식용이 아닌 음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수피 교도가 커피를 마시게 된 것은 밤을 새워 명상하는 수행 때 커피가 가진 각성 효과가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식욕을 억제하는 특성도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커피가 갖는 잠이 오지는 않는 특성이 밤샘 수영을 힘들지 않게 했을 뿐 아니라 식욕을 억제한다는 특성은 굶주림과 갈증을 극복하는 절식을 실천하는 그들에게 크게 환영받았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이동과 함께 16세기에는 이집트에서 전해졌고 오스만 제국이 아랍 지역을 병합하면서 당시 그 지배 아래 있었던 발칸 제국에서 커피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커피가 유럽 각국으로 전파되었고요.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커피를 마시기 위한 공간인 커피하우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커피하우스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의견 교환과 정보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커피가 갖는 각성적인 의식하에 사람과 정보가 모이고 시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만들어지는 생산적인 장소로 발전합니다. 파리에서 커피하우스가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토론의 장을 제공한 것도 그러한 작용의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커피하우스는 낱낱의 정보들을 하나로 모음으로써 정보 자체가 힘이 되어가는 근대적인 구조로 만들어냅니다. 지금의 보험이나 금융 같은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가 처음 생겨난 것도 사실은 커피하우스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국가가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이 자기 취향에 맞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토론을 거듭한 결과 공공성이 생겨내고 마침내 근대 사회의 초석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커피하우스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오늘날 스타벅스에서 공부하는 현대인도 커피가 만들어낸 근대사를 다시금 자랑스러운 듯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욕구를 만들어낸 커피 상인의 상술입니다.
수피 교도로부터 이슬람 세계로 퍼져나간 커피는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약 100년간 전 유럽에 보급되지만 자연 발생적인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맛이 쓰고 영양소도 적은 커피 같은 부자연스러운 음료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매력적이지 않은 음료가 지금처럼 정착한 데는 상인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상인의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그전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욕구를 만들어 정착시킨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는 커피의 특성이 이슬람교의 메카의 카바 신전 옆에 있는 우물인 잠잠, 성수라는 종교적인 이미지로 이어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런 것이 잘 통하지 않았죠. 따라서 상인들은 이성의 리큐르나 안티알코올 같은 커피의 사용 가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성을 각성시키는 음료, 커피라는 구체적인 커피를 내건 신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동시에 호화로운 커피하우스를 짓고 그곳에서 커피를 만들고 마시는 방법을 시연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 커피에 대한 욕구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인들의 이러한 전략은 멋지게 성공을 했지요. 1652년 영국 런던에 유럽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생겼는데 이것은 한 영국 상인이 터키에서 데려온 파스카 로제라는 하인을 통해 운영했던 작은 가게였습니다. 작은 가게를 시작한 런던의 커피하우스는 31년 뒤인 1683년에 이르러서는 3,00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커피 경제에 이렇듯 화려한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늘도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광들과 자본가들은 시장에 유통시킬 대량의 커피 원두를 최대한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 플랜테이션을 만들고 식민지의 수많은 사람들을 혹독한 노동과 비인간적인 생산 현장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가 만들어낸 극심한 빈부의 격차입니다. 수피 교도가 최초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을 당시에는 에티오피아나 예멘에서 자생하는 커피 나무의 콩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슬람권에 보급되어 널리 사용되면서 이슬람권 전역에서 커피 나무가 재배되기에 이릅니다. 그 후 17세기 무렵 유럽에서 커피가 유행하자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상대적으로 추운 유럽에서는 커피 나무를 재배하려고 해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식민지에서 커피 재배를 시작합니다. 1700년에 네덜란드가 자바에서 생산에 성공하고 1723년에는 프랑스가 칼리브해의 서인도 제도의 묘목을 갖고 간 것을 계기로 남미에서도 대규모 커피 재배가 이루어집니다. 재배는 사람 손이 많이 가고 혹독한 노동을 필요로 하는 농업입니다. 힘든 노동으로 원주민 수가 줄자 격감한 사람의 일손을 채우기 위해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와 서인도 제도의 커피 농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혹한 운명을 겪었는지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온 흑인의 수는 무려 1,500만 명이나 되었는데 그 후 18세기 미국에서 살아남은 흑인 노예 수는 300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흑인 노예의 가혹한 노동으로 만들어진 유럽의 커피는 니그로의 땀이라 불렸을 정도입니다. 그 후 커피 재배는 브라질과 아프리카로 옮겨갔습니다. 오늘날 커피 프레젠테이션은 18세기처럼 노예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착취의 기본 메커니즘이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커피가 돌고 세계사가 돌고를 보면 수출에서 차지하는 커피의 비율에 대한 1979년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간다가 98%, 부룬디가 82%,
70%, 에티오피아가 75%, 르완다가 71%로 하나같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커피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커피는 쌀, 보리, 옥수수와는 달리 생필품이 아닌 기호품입니다. 커피를 기호품으로 소비하는 것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부가 집중된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커피는 믿기 어려울 만큼 싼 가격에 팔립니다. 다시 말해 20세기 이후 커피 경제의 구도 또한 식민지 시대의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 유럽인들이 마시는 커피 벨트, 지역의 사람들이 가혹한 재배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런 커피 생산과 소비 구도가 커피 재배라는 가혹한 노동에 내몰리는 가난한 사람과 커피를 마셔 각성함으로써 경제를 움직이고 현대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커피 이름의 유래입니다. 에스프레소는 영어로 빠른을 뜻하는 엑스프레스의 이탈리아어로 빠르게 추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노는 대용량의 커피, 에스프레소보다 연하게 마시는 커피를 미국인들이 즐겨 마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카푸치노가 있습니다. 배경에는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이탈리아어로 카푸치노는 후드, 이렇게 외투에 달린 모자나 두건을 뜻하는 단어로 커피 모양이 꼭 후드와 같다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과 이탈리아 프란체스코회 카푸친 수도회 수사들의 머리 모양과 비슷하여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라테가 있습니다. 라떼는 이탈리아어로 우유를 뜻하고 에스프레소와 우유의 만남을 이름 그대로 표현한 메뉴입니다. 그리고 카페 모카입니다. 커피, 우유, 초콜릿이 함께한 메뉴로 최초 커피 경작지인 예멘 지역의 커피 수출이 원활했던 항구 모카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모카 항구에서 주로 수출됐던 고품질 커피에서 초콜릿티한 향미가 특징적으로 느껴졌기에 초콜릿이 첨가된 커피의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끼아또가 있습니다. 마끼아 또는 얼룩진, 표시한, 점 등의 의미를 가진 이탈리아어입니다. 에스프레소 위에 흰 거품을 올린 모양이 꼭 얼룩과 같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콤파냐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콘을 넣은 파나는 생크림을 뜻합니다. 이름 그대로 에스프레소의 생크림 혹은 휘핑크림을 잔뜩 올린 커피 메뉴입니다. 그리고 아보카토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끼얹다, 빠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스크림에 커피를 끼얹는 것에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로얄입니다. 나폴레옹이 즐겨 마신 커피로 왕족의 커피로 불렸기에 카페 로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더치 카페가 있습니다. 더치는 네덜란드인의 인의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네덜란드형 인도네시아 식민지에서 커피를 운반하던 네덜란드 선원들에 의해 찬물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 커피가 발견되었다는 설에서 이름이 지었습니다. 더치라는 표현이 좋은 의미는 아니기에 골드 브류 커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예,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조정치의 커피가 좋아가 되겠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혼자 까만 물을 마셨지. 사극에서 보던 사약인 줄 알고 놀라 밤새 잠 못 이뤘지. 엄마는 슬픈 게 아니었어.
멋진 표정으로 먼저 더블샷을 시켰지. 있어 보이려고 도피오 시켰다. 가슴 뛰어 밤새 잠 못 이뤘지. 그녀도 나중에 고백했어. 사흘이나 잠 못 잤다고. 달콤한 상상을 시작해요. 밤새워 수다를 떨어봐요. 한 잔에 담긴 많은 이야기 오늘도 날 웃게 하네. 커피가 좋아. 우리 집 앞 카페 10번째 커피를 쿨하게 공짜로 주는 쿠폰. 잃어버릴까봐 주머니 속 꽁꽁 숨겨둔 도장 9개 쿠폰. 하지만 지금은 세탁기 속 쓰디쓴 커피와 텅 빈 쿠폰. 달콤한 상상을 시작해요. 밤새워 수다를 떨어봐요. 한 잔에 담긴 많은 이야기 오늘도 날 웃게 하네. 커피가 좋아. 예, 갈성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녹차보다 홍차가 더 사랑받는 것은 설탕 때문이었습니다. 커피와 함께 세계를 양분하는 음료로 차를 꼽을 수 있습니다. 차의 역사도 커피에 뒤지지 않습니다. 차는 전혀 다른 맛과 향을 가진 중국차, 일본차, 홍차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같은 차에서 만들어집니다. 맛과 향의 차이는 제법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친숙한 녹차는 나무에서 딴 찻잎을 가열 처리한 것으로 발효는 하지 않습니다. 우롱차나 보이차는 발효 도중 찻잎을 건조시켜 비벼서 완전 발효시킨 차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즐겨 마시는 홍차입니다. 차는 현재의 중국 원난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재배되었습니다. 처음은 차도 커피처럼 음용이 아닌 채소의 일장으로 조리해서 먹었는데 후한 시대인 기원 25년에서 220년에 탕약의 전통을 갖고 있던 한인에 의해 개발되어 오늘날처럼 차로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를 마시는 습관이 서민에게까지 보급된 것은 기원 617년에서 907년까지 당나라 때의 일로 이 시대의 견당사 당나라에 파견되었던 사신을 통해 일본에도 차가 전해집니다. 유럽에서 처음 차를 마시게 된 나라는 네덜란드였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 중에서 최초로 인도 항로를 개척해 아시아의 무역을 시작한 그것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16세기 주를 이루었던 교육품은 향신료와 실크로 차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차를 교육품으로 거래하기 시작한 것은 1602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차를 대량으로 구입해 본국에 보내기 시작한 것은 1610년 무렵이었는데 이때 차는 녹차였습니다. 그럼 홍차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알려진 얘기로는 중국에서 영국으로 찻잎이 운반하는 도중
온도와 습도가 높은 적도를 통과할 때 찻잎이 발효되어 홍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18세기 후반 중국에서 반발효차인 우롱차를 개량해 만든 것이 그 뿌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국인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 것입니다. 녹차보다 독특한 홍차가 지지를 받은 데는 홍차의 수입 개시와 같은 시기에 서인도 제도의 플랜테이션에서 설탕 대량 생산이 성공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대로는 맛이 강한 홍차도 설탕을 넣으면 당시의 녹차보다 훨씬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는 녹차가 아닌 향도 맛도 진한 홍차에 설탕을 넣어 마시는 특유의 차 풍습이 정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를 마시는 방식의 변화가 그와 어울리는 차 도구와 다기를 만들어냈고 영국만의 독자적인 차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차가 그 나라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정착하고 그것이 문화를 강조한 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커피의 세계사입니다. 차와 커피는 세계를 움직여온 언론인데 세부적인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음용법의 차이입니다. 커피 문화권에서는 뭔가 일의 피치를 올리고 싶을 때 마시는 편인데 차 문화권 사람들은 한숨 돌리고 쉬고 싶을 때 차를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 마시는 시간을 커피 타임 대신 커피 블랙이라고 하는데 반해 차는 차 마시는 시간은 티 블랙가 아닌 티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의 차이는 괜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전통적인 영국인의 경우 아침에 눈 떠서 마시는 얼리티부터 시작해서 아침 식사 때는 브렉퍼스트 티, 오후 간식 때는 애프터눈 티, 잠들기 전 마시는 나이트 티 등 하루 너댓 번 정도로 티타임을 갖습니다. 최근에는 그 수가 다소 줄었지만 그래도 평균 석 잔 이상의 홍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일본인도 차를 즐겨 마시는데 가정의 거실을 다실로 부르는 것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차를 마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인을 만났을 때나 길에서 여자를 유혹할 때도 차 한잔 하시겠어요? 라는 말이 관용구처럼 쓰이고 모임이 열릴 때도 차가 나오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집니다. 이렇듯 차 문화가 정착한 지역에서는 차 없는 생활은 상상도 하기 어려울 만큼 생활 깊숙이 차가 침투해 있습니다.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도 처음에는 차 문화권에 속했습니다. 지금처럼 커피 문화권으로 바뀐 것은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보스턴 차 사건 1773년에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벌였던 프렌치 인디언 전쟁인 1754년에서 1763년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북아메리카에서 벌인 전쟁으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된 영국은 미국에서의 홍차 판매 독점권을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주고 동시에 그 차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습니다. 이 관세법에 반발한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던 동인도 회사의 배를 습격해 배 안에 있던 342개의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린 것이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이 사건 후 미국은 비싼 찻잎을 영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대신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아메리카 스타일의 커피가 비교적 연한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진 가격 때문에 도저히 마실 수 없게 된 홍차를 그리워한 탓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논리적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여유로운 기분의 홍차에서 각성작용이 강한 커피로 전환한 것이 그 후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된 하나의 보이지 않는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차는 진하고 감칠맛 나는 부드러운 분위기와 격조 있는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커피는 활력 있는 분위기와 사업적인 발전, 가격적인 진보를 이룸으로써 근대 이후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차와 커피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여전히 세계 음료 시장을 양분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둘 가운데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국민성이 저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의 상징이 된 코카콜라에 대해서입니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차와 커피라는 음료시장 점유율 전쟁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것이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원래 약으로 개발되었다가 차츰 음료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콜라가 시장에 나오자마자 국민적인 음료가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코카콜라가 도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20년대 미국에서 발효된 금주법에 의해 술 판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무렵부터 코카콜라는 해외로 수출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는 태평양 전쟁 이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1920년 무렵 단 한 차례 판매되었을 뿐입니다. 당시에 광고 커피는 위생적으로나 기호적으로 가장 진보한 세계적인 청량 음료였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에서 나는 특유의 양 냄새 때문에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1939년부터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코카콜라는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군수품으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파병되든지 미국 병사는 코카콜라를 마시게 되었고 정부 출자로 세계 60여 곳에 버틀링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카콜라는 미군과 함께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미국에서 만든 원액만을 수입해 세계 각지의 버틀링 공장에서 시럽과 설탕, 탄산수를 한데 혼합해 완제품으로 제조한 뒤 출하하게 됩니다. 이 원액의 레시피는 표면으로 불렸는데 그 내용은 거의 국가 기밀 수준으로 취급됩니다. 또 전 세계 버틀링 회사가 미국 본사로부터 원액을 구입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닫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차나 커피와 크게 다른 점은 판매원이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미지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섹시한 라인을 가진 병에 흘림체로 써내려간 코카콜라 로고,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산뜻한 그 맛이라는 자극적인 광고 카피,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 코카콜라는 상품의 이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전시에 미군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세계 각지에 코카콜라 버틀링 공장을 세운 것도 미국의 중요한 세계 전략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후 일본에서 코카콜라는 미국의 상징이 되어 널리 보급되었는데 그런 현상이 세계의 각 나라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미국형 자본주의의 대대적인 확산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료의 역사 하나만 살펴봐도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죽은 듯 잠들어 있던 시간에서 시작해 차츰 눈을 떠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대 이후 인류의 각성에는 대단한 가속도가 붙는데 그 원천이 된 커피와 콜라가 인간이 만들어낸 비자연적인 음료라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입니다. 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는 그대는 부러졌지 않은 성냥개 빛같처럼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참 내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견할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성수동 신촌이 대 이태원 걸어 다닐 수도 없지.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쳤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견할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성수동 신촌이 대 이태원 걸어 다닐 수도 없지.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혼자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혼자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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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예, 이번에는 세계사를 달리게 하는 양대에 박힌 금과 철입니다.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망이 식민지화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다양한 물건에 매료되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수한 싸움을 반복하며 역사를 움직여 왔습니다. 15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대항해 시대, 유럽인들은 아시아의 향신료를 얻기 위해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서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인도에 이르는 항로를 개척한 바스코 다가마 1469년에서 1524년까지 생존하신 분이 항해의 최종 목적지로 정한 곳은 이슬람 교도로부터 후추 산지라고 들어온 인도의 서해안 지역이었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도 향신료의 보고인 인도에 가기 위한 신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얻은 부산물인 셈이었습니다. 신대륙에서 운반되어 유럽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물건은 향신료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몇몇 채소는 대항해 시대의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들여온 것입니다. 감자, 땅콩, 호박, 옥수수, 토마토를 비롯해 인간의 생활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 담배도 신대륙에서 발견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시아나 신대륙에서 얻은 물건은 어떤 의미에서 유럽인들의 마음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물건에 대한 욕구가 그 물건을 산출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로 이어지고 그것이 영토 확대라는 제국의 야망과 뒤얽히면서 식민지화라는 냉혹한 현실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식민지화도 신대륙의 경우 아시아보다 더 비참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신대륙에 방대한 양의 금이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콜럼버스가 아시아에서 얻으려 했던 것은 향신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품 가운데는 15세기 중반에 출판된 1254년에서 1328년 까지 생존한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이 있었고 그 책에 366곳에 그가 남겨놓은 메모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가 아시아의 부호, 특히 황금의 나라 지팡구에 강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을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합니다. 신대륙에서 최초로 황금을 대면한 것은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스페인의 가난한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코르테스는 1521년 멕시코 중앙고원을 중심으로 번영했던
아스텍 왕국을 정복하고 대량의 금 제품을 약탈하게 됩니다. 또 프란시스코 피사로라는 스페인인이 현대의 페루를 중심으로 에콰도르에서 칠레 북부에 걸쳐 번영했던 잉카 제국을 무력으로 정복해 다량의 금을 약탈합니다. 하지만 인디오들의 진짜 고통은 이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정복한 토지를 발판으로 신대륙 각지에서 대규모의 금맥 차기가 이루어지고 노동력으로 동원된 인디오들은 가혹한 노동과 스페인인이 몰고 온 병균에 의해 그 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인디오의 수가 격감하자 스페인인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 노예로 데려왔습니다. 그런 탐욕의 결과 코르테스는 콜롬비아에서 몇 개의 우량 금광을 발견해 유럽에 많은 양의 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금광 탐색과 발굴은 막대한 양의 은이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신대륙 침략이 시작된 1503년 당시만 해도 남북 아메리카의 은 생산량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1545년 현재 볼리비아에서 포토시 은광이 발견된 후 1551년에서 1560년까지 10년 동안 그 양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591년에서 1600년 사이에는 무려 270만 kg이라는 엄청난 양의 금이 채굴됩니다. 신대륙으로부터 대량으로 유입된 은은 유럽 내에서 은화 하락으로 물가 상승을 불러왔고 유럽 경제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격혁명이라 부릅니다. 무역도 지중해와 발트해를 중심으로 부를 쌓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국주의가 세계를 석권하는 시대를 만들게 됩니다. 아시아의 향신료와 금을 손에 넣고 싶은 유럽인들의 욕망이 대항해 시대를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유럽 세계를 확대시켜 아시아와 신대륙을 식민지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육체를 손에 넣은 인간입니다. 금은 모든 물건을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매료시킨 신기한 물건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간절히 금을 원했고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금은 사람이 아닌 신의 것이었습니다. 마스타 요시오의 황금의 세계사를 보면 고대 이집트에서 금은 태양을 상징하는 색인 동시에 신의 색이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황금은 신의 살이었습니다. 파라오는 황금의 후루스라는 칭호를 가진 신적인 존재로 숭배되었는데 죽으면 황금으로 된 육체를 가진 신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의 태양신은 라 또는 레로 불렸는데 무리를 이룬 별 중의 황금으로 칭송받았고 돌로 된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레가 말했다. 나의 피부는 순금이다라고. 고대 이집트 왕 투탕카멘의 묘에서 발굴된 황금 마스크의 배경에는 이런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에는 금을 돈으로 연결해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나 권력자는 금으로 된 장식품을 통해 자신의 힘과 권력을 나타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들은 금을 몸에 두르는 것으로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신의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금 자체가 신을 상징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집트 고유의 사상은 아닙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문명에서도 이런 인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상에도 금박을 입힌 것이 많은데 불전에 쓰이는 본래 부처의 모습은 신금 색상이라 하여 금색으로 빛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나라에 있는 대불상도 쇼무 천황이 창건했던 당시에는 전신에 금도금을 하여 금색으로 빛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박으로 옷을 입힌 교토의 킹가꾸지도 원래는 부처의 사리를 모신 건물인 사리전으로 지어졌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교리상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신 자체를 묘사한 황금상은 없지만 유럽에 있는데 사원은 내부가 황금으로 채워진 곳이 들어있습니다.
또 코르테스나 피사로가 신대륙에서 본국에 갖고 온 황금의 대부분도 교회 장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신과 금은 고대로부터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황금의 빛에서 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 금처럼 빛났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신의 모습을 찾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금은 신의 모습이고 생명을 키우는 태양의 모습이며 밝게 빛나는 불사의 상징, 즉 힘의 표상이었습니다. 금의 이동은 권력의 이동이었습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옛날부터 희소한 금을 두고 피터지게 싸웠습니다.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저지른 것과 같은 잔인한 약탈은 훨씬 이전부터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캐낸 금은 힘을 가진 자에게 모이고 힘을 가진 자들 간의 싸움으로 금은 더욱 강한 사람에게 이동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과 침략으로 금이 집중하는 흐름에 대해 황금의 세계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축적된 각지의 황금은 기마민족을 비롯한 신흥 세력에 의해 빈번히 약탈되고 세계 제국으로 성립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이 황금의 대부분을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의 약탈로 서방으로 이동함으로써 헬레니즘 시대의 번영을 이룩하는 기틀을 만든다. 그리고 결국 신흥 세력 로마가 이 부를 장악하여 지중해 세계의 패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이 이동과 함께 경제와 정치 권력의 자리도 이동하게 됩니다. 금은 항상 그 당시에 최고 권력 아래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신대륙에서 대량의 금을 약탈해간 스페인은 16세기에 들어서 무적 함대를 자랑하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1588년 에스파냐의 펠리프 2세가 편성한 대함무대 무적 함대인 아르마다가 영국에 패해 금을 빼앗기면서 유럽에서의 패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스페인에게 금을 빼앗은 영국은 더 나아가 브라질에서 금광을 발견함으로써 대량의 금을 보유하게 되고 포르투갈로부터 금을 빼앗는 데 성공하여 마침내 대영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때 영국이 금을 긁어모은 방법은 전쟁이 아니라 무역이었습니다. 영국은 자국의 상품인 자파와 총기를 서아프리카의 흑인 노예상들에게 비싸게 팔고 그렇게 얻은 노예를 다시 신대륙으로 데려가서 비싸게 되팔았습니다. 그런 다음 설탕과 담배 같은 신대륙의 특산물을 영국으로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영국은 2중 3중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금이 집중된 영국은 경제 안정을 꾀하기 위해 가격 변동이 심한 은을 통화에서 제외하고 금만 보는 통화로 하는 금본 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금 1온스는 3파운드 17실링 10.5펜스로 정해지고 금과 화폐는 완전히 같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 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영국을 따라서 금본 위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금을 보유한 영국 통화 파운드의 신용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 무역의 총액이 영국이 보유한 금의 가치를 웃돌게 되고 그때까지 1등을 달렸던 영국을 후발주자의 미국과 독일이 급속히 추격하기 시작하면서 금본 위제는 그 위상이 추락합니다. 1816년부터 시작된 금본 위제 시대는 1914년에 종말을 맞이합니다. 세계 공황이 끝나고 달러를 금과 교환할 수 있는 지폐인 본위 화폐와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은행권이나 정부 지폐, 태환권인 태환 지폐로 하는 등 일시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금본 위제를 도입하게 되기도 했지만 세계적으로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을 대신해서 금 보유국이 된 미국 통화인 달러의 금본 위제를 채용한 다른 나라의 통화를 보유해 자국 통화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금환 본위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통화기금인 IMF 체제로 이행하게 됩니다. 그것도 1971년 8월 미국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금과 달러와의 교환 정지 등을 포함한 달러 방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충격적인 닉슨 쇼크를 붕괴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은 화폐와 멀어지게 됩니다. 화폐의 가치는 사람들끼리 약속한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언제 다시 금이 경제 가치의 기준이 될지 모릅니다. 구체적인 실체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시점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새로운 권력자가 세상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예,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고은희 이정란의 내 인생의 노래가 되겠습니다.